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60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설이었는데, 물론 사실이지만은 최근에는 50대 후반부터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 전후 복구가 시작되면서 5%대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권기돈 박사님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하시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대통령실 연설기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바른정당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 재헌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 오늘이 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이 재헌국회 속기록을 읽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연구소 소장이신 안도경 교수라는 분이 재헌국회 속기록에 관한 학진의 선언은 돈을 받아가지고 다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속기록 읽는 모임을 만들었고, 제가 객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거기 학술 연구팀은 이제 연구서를 쓰지만 저는 속기록을 가지고 좀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역사책을 써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쓰게 됐죠. 그게 한 4,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접근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야기책이 되어야 되니까 그 이전의 역사책, 통상적인 학자들의 역사책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면 큰 붓으로 이렇게 굵은 줄거리를 따라가는 이런 거지만은, 이야기책은 이제 세부 묘사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속기록을 소개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재헌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많이 소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세세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흥미를 이제 끌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자연히 좀 더 세밀하게, 가능한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쓰실 때 특별히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겁니까? 우선 이게 구어를 말하는 거를 글로 옮긴 거다 보니까 맥락이 공유가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최대한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영어로 하면 베스트 게스죠. 베스트 게스로 이 발언을 추측을 하고 재구성하고 이걸 하나 이제 스토리를 엮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아주 재밌으면서도 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 됐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상한 발언을 할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정말 어떤 이야기인지 그 글만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베스트 게스를 했고, 제 추측이 굉장히 거의 99% 옳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도 계속 참조를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갔기 때문에 말 자체는 불분명해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중에 좀 이상한 발언들이 보였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은 1948년에서 50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이제 정부는 세웠는데 남로당의 파괴 활동은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휴전선이 아니죠. 38선에서는 계속 매일같이 교전이 일어나고, 미국은 한국을 이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이런 이제 엄청나게 대한민국 자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그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하루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영어로 끊임없이 어떤 영어로 글을 써야 됐고, 막 신문 인터뷰며 온갖 걸 다 하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자꾸 장관들 오라 그러고, 어떤 때는 자기도 오라 그러고, 하여튼 자기가 보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맨날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작은 일에 나라의 생존이 달려있는 일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슬피우느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하지 않은 게 많고 또 뭐 하여튼 보통 사람 이야기했던 발언이 종종 나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사체계에 보면은 5.10 총선 이후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고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오늘이 온다 이 책을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진 정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돌파를 해온 걸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선 이제 그 당시 가장 시급한 게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유엔 총회에다가 한국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됐다는 걸 알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엔 총회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니까 승인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9월 21일쯤에 하게 되죠. 9월 20일경에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고 내각을 구성하고 사법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한미 행정협정을 통해서 미군정을 공식적으로 이양을 받아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거를 유엔 총회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어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5월 10일에 5월 30일 날 개원이 되니까 불과 6, 7월 달 한 세 달 정도에 이 모든 걸 다 쳐내야 되는데 그 당시 재헌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최대한 망고의 청사의 기립 있는 날 좋은 헌법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던 이제 신익희라든지 김성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무한정하게 토론하고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이제 이런 빨리 하는 표현 안 썼지만은 이럴 틈이 없다. 막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필리핀은 헌법 만드는데 사흘밖에 안 걸렸다. 우리도 사흘 만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국회의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연세가 이제 73세니까 최고령 재헌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려니까 하루 종일 사회를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시 부의장이던 신익희나 이런 사람들, 김동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다가 조금 지체가 된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의장으로서 사회를 봐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제 속도를 빨리 하죠. 그리고 또 막후 조정을 통해서 그 2차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조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98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대해서 제1항이면 1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의안을 또 내죠. 그러면 뭐 토론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승만 그 국회의장이 막후 조정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스스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헌법 만드는 과정을 이제 짧게 했고 또
한미 행정협정 과정에서도 큰 사단이 이제 벌어졌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독소조항 비슷한 게 재헌국회의원들로서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자의로 대한민국 재산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그 오해를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또 이제 한번 큰 다시 무슨 을사보조약 하자는 거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하여튼 많은 이제 사안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력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뭐 하여튼 또 그 주도 세력들이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돌파를 해 나갑니다. 예. 수많은 재헌 의원들이 뭐 지역구까지 등장해서 아주 새로웠는데 딱 세 사람에 대해서만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김약수 의원 그리고 최태규 의원 둘 다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요. 최태규 의원은 6.25 때 탈옥을 해서 북한으로 맞습니다. 자진월북을 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 좀 묘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이제 핵심은 그 노일환이라는 사람, 그다음 이문은이라는 의원,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 이 두 사람은 그 하사복이라는 아마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로당이거나 북한 간첩이었는데 남로당 출신이었을 겁니다. 동일인, 그러니까 가명을 달리한 동일인으로부터 다 접촉을 해요. 이 노일한 이문은 다 실토를 하고 자금을 받았다고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 나머지 의원들은 그 다른 이제 11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경중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형량도 조금 다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의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 이문은과 노일환한테 너무 철딱서니 없이 이제 당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의원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재판을 받는다면은 좀 혐의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었던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좌익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간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은 나이도 많았어요. 이 노일한 이문은 같은 사람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였는데 김약수는 굉장히 이제 지명도가 높은,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었고 소장파의 리더였는데 제가 아는 아까 그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 커가지고 소장파의 리더로 활동을 하면서 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 무게를 키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6.25 터지고 나서 인민군이 이제 문을 열었겠죠. 문을 열고 그 중에 서용길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으로 자진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프락치였다고 하는 이제 방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문이 따였을 때 남한에 계속 남아 있었어도 어떤 위험에 처했을 거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서용길 씨는 이제 남한에 남아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재심 요청을 합니다. 자기는 무죄라고 재심 요청을 하는데 그 기록이 싹 다 날아가 가지고 재심이 불가능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고려대학교인가 어느 대학교 교수도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프락치 사건 일부는 그냥 이문은과 노일환이 그 주도하는 모임에 몇 번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냥 좀 당한 측면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태규는 북한에 가서 이제 98년인가에 제가 이 책에서도 인용을 했지만은 뭐 자기 이제 자서전 비슷한 거 썼는데 거기서 이제
거짓말과 가장을 많이 섞어서 이승만을 많이 비난하죠. 예. 노일환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 개원 초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예, 예. 특히 이승만 박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대목들도 여러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 당시에 34세인가 5세 정도 되는데 4.3 사건에 대해서 직접 취재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 생생한 기사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도 참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로당과 만나서 거금을 받기도 하지만은 누굽니까? 그 박갑동 씨인가요? 일본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책 쓰고 막 맞습니까? 박갑동 씨. 네, 러시아로도 망명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 김일성 폭로하고 뭐 이런 거. 그 사람 말에 따르면은 노일환은 이제 빨갱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초기부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제 국회 발언이 과격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똑똑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논리정연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거의 할아버지격인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해 있는데도 발언을 막 천황에 비유하면서 발언을 당당하게 해나갑니다. 아주 뭐 용기가 가상했죠. 이제 상상이 힘든 용기인데, 그걸 또 이승만 대통령 그래가지고 그 발언을 할 때 그 플로어에서 굉장히 그 다른 의원들이 저 자식 저기 끌어내려라 해서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고 왜 그러냐, 저 사람 말하게 놔놔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하면서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에서도 묘사했지만은 노일환의 결기도 대단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품도 대단하다. 이제 큰 강은 모든 조그만 저기 지료도 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뜻인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묘사를 하긴 했는데요. 그 노일환, 그래서 저도 이게 책 쓰는 과정에서 그 다른 분하고 좀 의견 교환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발언 내용으로 볼 때 무조건 남로당하고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 그 동료 교수분 같은 경우는 박갑동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증거도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남로당 측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거는 49년 1, 2월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발언이 강경했었는데, 그 49년에 들어오면서는 확실히 이제 작전을 많이 짜고 산다는 게 그 표가 이제 많이 나죠. 나중에 프락치 사건 나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다가 어떤 계기로 돌아서는 의원, 그리고 6.25 아마 납북당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조헌영 의원도 기억에 났습니다. 조헌영은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이 사람 아들이 승무로 유명한 조지훈 씨고요. 조지훈 씨의 아드님은 우리 저기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은 경북 영양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와세다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또 한의학을 한의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6.25 중에 이제 납북이 되어서, 북한에서는 조평통 위원장까지 하는 장관급까지 하게 되죠, 이제. 그 역량이 아주 탁월했고, 한민당 출신이었습니다. 한민당 출신이었고, 한민당의 중진 중 한 명이었는데, 재헌국회의원 국회 시절에는 원내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의 주제 가지고 무한정 토론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논의가 방향을 잃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럴 때쯤에 꼭 조헌영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그 실타래를 탁 쾌도난마처럼 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의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그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리버럴리즘 좀 중도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저는 그래서 현실주의적 리버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에 기본적으로 따르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좀 건 적이 많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좀 불행한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 자체가 어떤 중도를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먹히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황이 결단을 이분법적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중간의 영역이 이제 극히 드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원영 의원의 그 애국심은 제가 결코 의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의 입장에서 특정 정파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그 처음에는 조원영이 이승만이 나는 정파 초월을 하려고 한다. 막 국회에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독촉, 그러니까 대한독립촉성중앙회의 라는 당파의 수령인데 뭘 그렇게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당파 소속이다.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하지만은 본인이 1950년 1월에 한민당을 탈당을 할 때 도저히 파당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지만은 노선으로서의 무소속이 처음으로 이제 조원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무소속이 많았는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잠시 무소속에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떤 이승만 노선에 찬성할 수도 없고 소장파 노선에 찬성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노선으로서의 무소속은 없었죠. 그런데 조원영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볼 수 있었고, 그 몇 달 후에 무소속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곽상문이라든지 몇몇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조원영 의원의 탈당 성명하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무소속 그룹 성명서도 조원영 의원이 작성을 했다는 걸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헌국회 시기에 대한민국이 잃었던 분들 중에 가장 아까운 분들이 뭐 너무나 많겠지만은 그 재헌국회와 관련된 분들 중에는 그 조원영 의원을 잃은 것과 정인보 선생 그 전절 노랫말 지은 뭡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오늘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그거죠. 그 노래말이 그런데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의 적. 그게 그래서 이게 노래말이 너무 좋고 정말 우리 헌법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런 노래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감찰위원장, 초대 헌법기관이었던 감찰위원장을 하죠.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6.25 때 납북이 돼요. 그 사위의 지인한테 납북이 되던가, 그래가지고 납북되던 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경위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떤 경위로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그 죽음의 사망의 날짜도 확정 못하고 연료도 확정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쓸 때 울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우리 문화에서 그거는 정말 너무나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제사도 지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탁월한 한학자이자 시인이 그냥 죽음의 경위도 알 수 없이 납북된 중에 돌아가셨다는 건 너무 정말 화나고 정말 분통스럽고 통분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가장 아까운, 당시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 다 이제 납북되고 많은 사람들이 납북이 되었지만
하여튼 재헌국회와 관련이 된 분들 중에서는 이 두 분이 가장 아까운 분으로. 의당 정인보 선생과 네. 조지훈 시인의 부친 조헌영 의원. 예. 저는 이 책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기술한 매우 세밀한 벽화이자 기록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 박사님께서 조금 자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난 게 반민특위를 기술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네. 예. 왜 자제를 좀 하신 겁니까? 어떤 면에서 자제를 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이게 기록이 자세해서 그런 걸까요?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당대부터도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물론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워낙 그 뜨거운 감자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가치 판단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솔직히 두 가지 이제 양립하는 세계관의 충돌인 거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민족 정기를 세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 또 건국이라는 이제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이 민족 정기를 이제 정의감을 너무 빠지다가는 생존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그런 이게 둘 다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가치고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병자호란을 맞이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놓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세계관의 대립, 극단적인 세계관의 대립, 민간사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가치관의 이제 대립인데 저는 이제 일단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민특위가 그 당시에 49년 상반기에 나갔던 방향으로는 너무 나갔다는 이제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 너무 나갔다는 판단하고 그 책에서도 듣지만은 신익희 의장의 판단과 논리가 가장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족 정기를 세우는 작업은 언젠간 해야 된다. 언젠간 해야 되고 이거를 미룰수록 괴롭다 이 나라에. 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강제된 것이고 이거를 조그만 행위까지 전부 다 친일 행위라고 하면은 그 본인이 말로는 우리 어렵고 고운 소녀들도 친일파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대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에 나섰던 일부를 처단하는데 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고 특히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압도적인 물리력이 왔을 때 인간이 비겁해지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게 버티는 사람도 일부 있죠. 이제 그런 목숨을 걸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그 예외적인 일부이지 대부분은 그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움츠리고 어느 정도 이제 비겁해지는 게 인간인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후세가 자기는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최대한의 정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재단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신익희의 그런 발언에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 동시대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했던 80년대 그 독재 시절에 살았는데 그때 저기 학생운동, 노동운동 끝까지 한 사람 과연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복고일 선생님이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라는 책에서 반민특위는 정의의 미실현이 아니고 오히려 신생공화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단죄를 했고
뭐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줄 수 없다는 예, 판결이 속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에서 썼지만은 과거사 청산, 친일 청산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치적 행위. 하지만은 처벌을 하고 뭐 형을 주고 이런 거는 법적인 행위죠. 실정법에 기반해야 되는 그런 행위고, 그러니까 정치의 논리와 법의 논리가 이제 충돌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과거사 청산인지 친일파 청산인지는 법의 논리에서 떠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마녀사냥으로 되기가 십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민특위 내에서도 그것 가지고 특별검사, 특검, 그 다음에 특제 사이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판단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특별재판부의 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이었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특별검사장은 그 당시 권성열 검찰총장이 했지만은 특검 차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노일환이 특검 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흥식 그 대표인 친일파 1호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박흥식이 이제 병보석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특제하고 특검하고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신백화점의 사장 맞습니다. 박흥식. 예, 박흥식. 그 박흥식 1호 구속이고 또 병보석을 이제 해가지고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특검과 특제가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반민특위 내에서도 굉장히 견해가 달랐죠. 이걸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달랐고, 노일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치의 논리가 앞서야 된다고 봤고, 김병로 같은 경우는 법의 논리가 이제 앞서야 된다고 봤죠. 그래가지고 소장파, 김옥주 같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친일파 청산하는데 특제가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김병로가 그러면 법을 새로 만들어라, 법을 반민법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거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처벌이 가능하지. 지금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정법 어겨가면서 처벌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지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반민법과 반민특위 조직법을 만들므로써 오히려 법에 따라서 친일파를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는 당연히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 법의 논리에 따라서 석방되는 경우가 이제 들어 있었죠. 그래서 김성수의 동생이던 김연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석방이 되었죠. 이게 반민법에도 반민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년범과 선택범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당년범이라는 거는 네가 그 훈장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통독부에 국장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당연히 친일 사범이 된대 가지고 당년범이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나쁜 일을 한 경우는 없을 수도 있죠. 행위로 보면 친일 행위를 한 게 없을 수가 있는데, 단지 습작을 했다는, 자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당년범으로 되고 하기도 해요. 또 근데 자기를 거부를 했는데도 준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 적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별재판부에서 당년범에 대해서도 친일 행위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친일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서 무죄 방면을 하죠. 그게 이제 김연수의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민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년범 무조건 친일 사범이 되게 돼 있었는데, 특별재판부에서 행위에 맞추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기 때문에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법이 성립이 안 된, 범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서 무죄 판결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복골 선생의 말씀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예.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연행 과정 등에서 네, 수사관의 월권 행위로 할까요? 예, 강압적인 행위도 예, 꽤 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반민특위는 원래 특별경찰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경찰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특경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반민특위 조직법에 나와 있지 않은 월권이었죠. 그런데 연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제 어떻게 연행을 하냐 이래가지고 법에는 없지만은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한테 조금 이야기를 협의를 했나 봅니다. 좀 사람 좀 쓰게 해달라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경관을 좀 데리고 와서 이제 쓸 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특경대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이제 없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연행 그 특별경찰을 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의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좀 이따 이야기 놓으면 다시 하겠지만 네. 안 놓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끌고 가지고 좀 고문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도 좀 했고 그 당시에 뭐 고문이 강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문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뇌물수수도 꽤 많았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신문에도 이제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특조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 신분인데 사법 검찰의 파워도 가지고 있고 그 검찰보다 훨씬 더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그 위세가. 그래가지고 권한 남용도 상당히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면사기 때문에 하여튼 부적절한 행위가 뭐 당연히 있었다고 하죠. 좀 큰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사회학 박사하시고 해방 공간의 역사를 초미시적으로 연구하셨는데 6.25의 의미랄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6.25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재헌 의원들의 상당수는 남북한의 그 어떤 대결은 전쟁이 나는 거는 불가피하지 않겠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스케일의 어떤 전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휴전선에서 일어났던 그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규모보다는 조금 큰 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정도로 풀스케일의 국제전이 될 거라고는 뭐 생각을 안 했겠죠. 그거는 미국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솔직히. 미국도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6.25는 결국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의 필연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글쎄 거기 거의 필연이었다고 보면은 좀 너무 심한 건가요? 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은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이제 분단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김일성도 그렇고 남쪽의 사람들도 통일을 어떤 지상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대화 협상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정한 무력을 통해서 이 통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그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그 전면적인 전쟁이 되리라고는 어쨌든 소련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미국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49년에 소련도 그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1950년 2월에 중공과 소련 사이에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자신감이 더 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필연이라는 거는 이제 역사에 없으니까요. 거의 필연이라고 이제 보겠는데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국내에 있는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일을 해야 된다고는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별도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되니까 어쨌든 그 당시 재헌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지청천 같은 사람도 국회 발언에서 곧 전쟁 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휴전협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될까요?
휴전협정 이후에 대한민국에 걸어온 길, 그러니까 정전 70주년 대한민국의 성취, 또 이제 분단 상황의 지속, 이런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6.25 전쟁이 어떤 거의 필연이었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지만은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그 신생 대한민국이 이제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반석에 오르는 어떤 면에서는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더더욱이 이거는 제가 다음 책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신생 대한민국이 49년도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비록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지만은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 아니고 여전히 유엔 관할 하에 있는 자주 독립국을 선언받았지만은 언제든지 원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중에 38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허락을 받고 넘어갔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양 시민들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관할권을 가진 것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고 우리의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1951년 봄부터 정전협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승만이 추구도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네, 에버레디 작전. 그거는 이제 52년인가 53년에 가고 그 전에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은 노골적으로 이제 부산 정치 파동 일어나기 전에 노골적으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이제 펼치죠. 그하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엔 총회 같은 데서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저 좀 치워버리고 차라리 유엔 신탁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죠. 그러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유엔 관할하에 있는 언제든지 유엔 총회 결의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6.25 과정을 거치고 정전협정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유엔이든 미국이든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피 터지게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6.25를 거치면서 다시는 유엔 총회건 미국이건 잘못하면 다시 뭐 신탁 통치로 간다는 이런 구상은 이제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6.25 전쟁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이거는 좀 제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명실상부한 독립국으로 거듭났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책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장착하니까 이제 비로소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특유의 그 근면성실함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60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설이었는데, 물론 사실이지만은 최근에는 50대 후반부터 잡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 그 전후 복구가 시작되면서부터 5%대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5%면 장난 아니게 높은 건데 우리가 옛날에 막 10% 막 15% 하다 보니까 그게 낮게 여겨져서 그렇지 5%면 장난이 아닌 거죠. 네. 방금 한미동맹 얘기하셨는데 네. 한미동맹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뭐, 우리 이제 생존의
주춧돌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사람이 목숨이 일단 붙어 있어야지 살아나가는 거죠. 좋은 놈이 되든 나쁜 놈이 되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49년 12월에 성인 되는 순간, 그때 유엔 총회에서는 또 실행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racticable인가, 빨리 이제 외군 철수하도록, 미군이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승인 받고 나서 오히려 진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생존이 보장이 안 되고, 북한군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뒤에 더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물리를 갖추고 있었는데, 정말 풍전등화의 시점이었는데, 그거 없이 6.25 전쟁이 끝나버리면은 뭐 북한의 재침략은 뭐 명약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그런데 그 재침략을 이제 막았던 그런 우리 생존을 확보했던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또 한미동맹이 소련이나 중공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그 보호란 측면도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일본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중의 보호막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본 경계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침략이 그 공산주의 침략 못지않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이 없으면 일본이 언젠가 다시 들어온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 그걸 100%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일본은 완전히 이제 미국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재침략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이 다시금 어떤 한국의 군사적 침략은 안 하겠지만은 자기들의 그 세력권 경제적으로 이제 커져가지고 한국을 배후 기지로 이제 경제적 배후지로 삼다거나 이런 구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거 보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일본을 계속 위험시하면서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 일본 중심으로 지금 동북아시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어요. 저도 권 박사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6.25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중국의 파병제의를 거절합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혀는 초기에는 대만이 이제 하는데 막았어요. 우리 땅에 외군은 이제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본군이, 미국이 잠시 일본군까지 이제 그 한반도에 진주시킬 계획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한국군은 발걸음을 돌려서 일본과 먼저 싸우고 이기고 나서 공산 침략군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하죠. 그 비슷하게 처음에는 대만 장개석이 파병제의를 하는데도 거절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또 고려를 합니다. 그때는 왜냐면은 1.45 때 되고 중공군이 막 치밀어 내려오는데, 미국의 그 당시 장군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억울해요.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안 하고 서울을 다시 내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도 그 바람에 일어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직접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전쟁을 안 붙겠구나,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국민방위군을 조금 더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 엄청난 부정비리 사건이 생기면서 아까운 청년들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건도 이제 재촉된 측면이 크고, 그 언저리에 가서는 좀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조금 데리고 와볼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하여튼 단호히 반대를 했죠.
일본의 참전은 여러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항의 기뢰 설치 및 제거는 그때는 뭐 일본 군은 아닙니다만 해체가 됐으니까요. 어쨌거나 일본의 군사력은 확실히 동원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은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 박사님은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당시의 기준으로나 오늘의 기준으로는 이제 그 탈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헌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발췌 개헌하고 4.4 오입 개헌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4.4 오입 개헌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좀 변명의 여지가 너무 없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췌 개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연장만을 위해서 일으킨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금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명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브레디 작전이 실제로 이제 미국이 작전을 짰고 그러니까 이승만 제거 작전이었죠. 이승만 제거 작전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고 거의 에브레디 전이죠. 에브레디는 이제 53년도에 이제 작성된 거고 그와 유사한 사건이 그 발췌 개헌 앞두고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 앞두고서 됐는데 그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그 무초 대사를 시켜서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종찬 장군입니까? 이종찬 장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도 용인할게 이런 메시지를 줬고 또 무초 대사도 김성수라든지 야권 지도자한테 우리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어떤 비헌법적 수단에 의한 이승만 정부 전복을 이제 부추기고 있었죠. 이제 하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정전협정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부추긴 측면이 있었고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심경이었느냐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목숨 통일도 못하고 그동안 피 흘린 값도 얻지를 못한다. 영원히 분단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꼈죠. 그리고 이승만 서한철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그 당시 미국이 이승만의 후계로 이제 점 찍었던 사람들이 조병옥하고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병옥이 되든 장면이 되든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승만 서한철 같은 데 보면은 뭐 다른 문헌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면에 대해서는 자주 이런 이승만 서한철이 한 두세 번 정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한테 잘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화를 낼 때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 피 흘린 값도 얻지를 못한다. 그리고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집권을 연장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운명은 결단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췌 개헌은 그런 측면에서 그 부산 정치 파동 끝 마무리를 한 게 이제 발췌 개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친위 쿠데타 유사한 걸 일으켰던 거는 이제 그런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고 그런 변명이 이제 가능하죠. 그하고 발췌 개헌은 그 부산 정치 파동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때는 개헌 자체는 뭐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었으니까. 네, 국회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한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자기 나름대로는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변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오익계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거는 이제 사사오익계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이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제 관련 조항, 그 재헌헌법에 남아있던 초기 재헌헌법에 남아있던 사회주의적 조항들 이런 걸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없애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의의를 두고 싶으면 이제 둘 수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 4.45개헌의 핵심 내용은 그게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확대된 해석으로 보고, 왜냐하면은 기속재산 불화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재헌헌법 기속재산 불화법을 그 제 책에서도 그 과정을 다루는데 처음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기속재산 불화법이 만들어집니다. 기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주요 산업의 국유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자주 그런 조항에 의거해가지고 툭 하면은 이제 어떤 요즘식 이야기하면 자주시장경제정책을 이제 태클을 많이 거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회를 많이 합니다, 이미. 그래서 기속재산 처리도 거의 법안을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유시장경제정책은 그 헌법이 아니더라도 실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4.45익견에서 경제조항은 실행하고 있는 것과 법을 좀 조응시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보다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겠지만은 조응시킨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인데요. 그것도 제가 조금 더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문헌을 자세한 속기록, 회의록은 읽지 않고 그냥 이 차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감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적인 답은 다음 기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인상적인, 임프레셔니스틱하게 이제 이 정도로. 이 차문헌과 속기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1차, 제가 이 책에 한해서는 2차 문헌들 오류를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진짜로. 처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단순한 해석의 오류인가요? 아니면 인용 자체의 오류입니까? 둘 다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뒤에 제가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을 이제 다루는데요. 이게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의 최종 배우는 이승만 혹은 최고 권력 상층부를 이제 배우로 보면서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보는데, 그 목적은 김효석 장관을 백성욱 장관으로 바꾸고 신승모를 이범석으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은 1950년 4월 초에 세상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김효석 내무장관은 2월 달에 잘려요, 이승만한테. 자기 한민당 편을 들어가지고 한민당 측 경찰 인사를 한다고 이승만이 자르고 백성욱 장관을 2월 달에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범석은 3월 말에 이미 국무총리 사표를 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가 주장하는 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시기가 완전히 어긋나네요. 네, 어긋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안 봤던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쪽의 학자들이 브루스 커밍스의 오류를 그대로 재생산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틀린 거를 말도 안 되게 오류를 재생산하죠. 그런데 전국회 속기록도 보면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문에 이런 데 보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이승만이 반대를 했음에도 받아들인 거는 그 직후에 양곡수매법이 정부안을 냈는데 이 정부안이 잘 처리가 될지 말지 몰라서 이 정부안을 좀 국회가 수용을 해다오. 이런 측면에서 반민법에 반대하지만 반민법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반민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인 법무부 장관한테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우선 신익희 국회의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신익희 의장이 지금 요즘 유행한 제2요구권을 요구를 해도 3분의 2 쉽게 3분의 2선 확보한다. 그래서 지금 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소용이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접죠. 그하고 그 양곡수매법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잘 해결이 되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속기록만 읽었어도 그 저지르지 않은 오류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걸 내가 굉장히 많이 보고,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1, 2주로 이제 제가 다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사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4, 50분 가량의 기념사를 하는데 그 앞에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그날 아침에 도쿄에서 날라온 메가드 장군에 대해서 이제 헌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옛날부터 메가드 장군 계속 관찰해왔고 위대한 장군이고 뭐 일본의 민주주의를 갖다 주는 사람이고 하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전부 앞으로 대한민국 수립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뭐 우리 잘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학자가 그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메가드와 미국에 대한 헌사, 찬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거 완전히 왜곡이죠. 그 학자의 주장을 또 강준만 씨가 현대사산책인가 하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자기는 또 읽지를 않았던 거죠. 그 기념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 잘못된 게 1차 사료를 보지 않고 혹은 1차 사료를 안 읽고 했던 어떤 왜곡된 혹은 과장된 거가 생산이 되고 그게 계속 이제 학계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문헌을 읽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의 직무유기네요. 그렇죠. 역시 원사료의 중요성, 학문의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발췌개헌과 4.4.5입 개헌을 거치면서 자유당, 민주당, 양당제가 실현이 되는데 이 양당제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자유당이 이제 1951년에 생겨가지고 뭐 부산 전치파동, 자유당도 그때 원내 자유당이 있었고 원내 자유당이 있었는데 노선은 또 전혀 달랐잖아요. 그죠? 원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뻗나갔죠. 이제 내각 책임제로 하려고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손잡으려고 계속 했었고, 또 원내 자유당은 또 이승만 대통령 편이었지만은 그것도 뭐 그렇고, 민주당만 해도 그 55년대에 만들어진 민주당은 민주당 구파와 신파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원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 구파하고 자유당이 오히려 더 가까웠지 신파하고 구파는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파의 지도적 인물이 신익희, 윤보선, 김영삼 대통령도 원래는 신파가 돼야 되는데 출신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구파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뭐 현대사로는 민주당 구파의 적자가 김영삼, 신파의 적자가 김대중,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신파여야 되는 게 왜냐면은 민주당 구파는 한민당, 그 민국당으로 거쳐온 그 김성수, 신익희, 지청천 이런 그룹이 이제 구파여야 되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유당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영구 대통령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막 항의하고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호원동지회인가 뭐 이런 데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하고 요런 세력들은 이제 원래 신파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파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구파가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대 말에 이제 신파로 들어가고. 근데 뭐 신파와 구파가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견원지간보다 더 심하게 싸웠으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그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파벌 정치 연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 정치라는 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우리나라는 진정한 정당 정치가 아니고 파벌 정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물론 자기가 어떤 정치적 어떤 저의를 가지고 한 발언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정당 정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파벌이 여전히 오히려 파벌 정치의 폐가 더 컸다고 봐야 되고, 뭐 제2공화국의 붕괴도 그런 측면에서 기인한 바도 이제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제2공화국 성립으로 가는 길에 4.19가 있었습니다. 4.19에 대해서는 뭐 의거다, 혁명이다, 민주주의의 기념비다, 역사의 복권이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혁명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근본적인 막 이렇게 대대적인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막 휙 바뀐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고, 동시대 사람들도 혁명이냐 의거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혁명이라 말을 쓰느냐 의거라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자유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파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이란 쪽에 더 좀 무게를 실었던 것 같고, 구파는 이제 의거 쪽, 그러니까 연속성을 더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신파나 급진파 같은 경우는 4월 혁명 뒤에 만드는 헌법을 48년 재헌헌법을 있는 걸로 봤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거라고 부른 측은 54년 헌법을 고치는 걸로 보는 거. 그러니까 사사의견을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불의의 원천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 혁명으로 보면은 재헌헌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의거로 보는 측은 이제 그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고 54년 헌법이 잘못됐던 거다 이렇게 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혁명 그 당시 급진파들이 접근했던 그런 방식이 옳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정치 자체의 파탄으로 이제 기결이 되고 학생들이 의사당에 난입을 해가지고 헌정을 막 중단시키다시피 하고 이제 이런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니까요. 오히려 그게 이제 5.16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치에 이제 후퇴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굉장히 그 어떤 민주주의 자체의 어떤 자기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의 말로는 이제 균형 감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 센스 오브 밸런스가 이제 중요한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정치 세력들은 중요한데, 이게 급진파들이 의정을 장악하는 순간 이거를 이제 다 깨버리는 거죠. 그 헌정 연속성을 깨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1990대 초반에 이른바 그 시민사회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제 민주주의 이론으로 시민사회론을 주장하는 그 이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뭐 코헨이라든지 아라토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라토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면서 프랑스 혁명조차도 그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태도미도를 반동으로 기결되고, 그러니까 혁명의 반동화를 이제 부추겼다면서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쓰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 4월 혁명 같은 경우도 불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해서 저항한 건 옳지만 그 이후에 그 정치 세력이 그 혁명적 에너지 자체를 뭐랄까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좀 순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됐고, 또 급진 세력들도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급진 세력한테 그 자기 제한의 미덕을 발휘하는 거라는 게 좀 어불성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데, 그런 만큼 그 기성 정치 세력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컨트롤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너무 방치를 했고, 장면 총리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온화한 인품이라든지 우유부단함, 많은 정치인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그 급진 세력을 제어하지 못했던 게 이제 제2공화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질문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급진 세력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제한적 민주주의 말씀도 하셨는데, 당대 기록을 보면 30대 기자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기자가 담배를 꼬나물고 총리한테 질문을 하면 총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존댓말로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대답하는 이런 풍경을 보고 이것이 4.19가 이룩하려고 했던 민주주의냐, 여기에 회의가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학생하고 언론인들이 특히 그 급진적인 경향을 많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4월 4.19를 갖다가 급진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 통제, 언론인들이 막 그게 사실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언론이 막 이래 부추긴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특히 상업주의 이런 게 많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언론이 종종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절이 조금 다르긴 했겠습니다만은 언론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네, 당대 평가 중에는 4.19는 언론인과 학생만 덕본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이, 언론의 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언론의 성숙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언론인들이 조금 더 성숙된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그 혁명의 에너지를 유도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평탄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가정이겠습니다. 아까 급진파 말씀하셨는데, 당대 급진파의 주장이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있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세히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짐작 가는 건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북한으로 막 가재 잡고 이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 나이브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4.19 이후에 이제 개헌이 되고, 이때는 뭐 압도적인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갔으니까요.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90% 가까이 얻었죠. 그런데 신구파가 분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2공화국 내각제 실패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까 실패한 이유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는 또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의 미성숙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이제 두터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이 이제 부재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게 민주주의 실패의 충분 조건 볼 수 없고,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민주주의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제2공화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4.19가 일어나면서 만악의 근본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대통령제에 있다고 봤으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가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 재헌국회 때도 내각 책임제로 갈 거냐 대통령제로 갈 거냐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대통령제가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는 그 대통령제보다 그 운용하기가 훨씬 더 이제 힘든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당 문화가 굉장히 말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에도 그 2차 대전 후에 드골이 집권하기까지 9차례인가 걸친 내각 교체가 있었죠. 내각 교체가 있었고, 나중에 50년대 말로 가서는 내각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알제리 사태 네. 맞으면서. 그래서 대통령제 아니면 안 한다라고 맞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예, 드골이 대통령제로 나가지 않으면은 수상에 총리에 취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제를 바로 바꿨죠. 이제. 그러니까 내각 붕괴가 일어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내각 붕괴가 이제 일어나죠. 내각 붕괴 사건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성숙하고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지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 지나치게 많은 정당들이 출연하지 않게 하고, 이런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 이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고도의 협상 능력과 타협 능력이 필요한 게 이제 내각 책임제인데, 사실 그 50년대 우리나라 그 팝의 상황을 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죠. 조선의 사색당파의 연장선입니까?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도 4번인가 5번 내각 교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각을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일주일인가 보름 만에 1차 내각 교체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도 구파해서 난리가 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4번인가 5번 내각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 데모를 1년 동안 뭐 1000회인가 2000회인가를 시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월 혁명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이 시위를 통제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당내에서는 당파 싸움, 그러니까 막 파벌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현대적 정당 정치의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내각 책임제를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이제 너무 선진적인 옷을 입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당 정치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3공화국 때 이 한국 정당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한 야당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시대로만 하는 게 무슨 정당이냐? 신민당 제 멋대로 하는 것들이 무슨 정당이냐? 예. 누가 그런 이야기를? 발언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신민당 의원의 발언인 것은 확실하고 여러 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민당이야 진짜로 파벌이 많았죠. 거긴 뭐 견지동우회, 뭐 김영삼계, 김재광계, 이기택계, 이철승계, 신도한계, 뭐 많이 유진상계, 그다음 박순천 여사 뭐 너무 많았죠.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광우병 얘기도 해주셨는데 21세기 들어서 의회 민주주의의 성패랄까요? 이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 뭘까요? 의회 민주주의 승패.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의회 민주주의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선 왕조의
사색단파 의식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그런 경향이 여전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태생의 미국 정치학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후안 린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제 위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한 문헌이 이제 리터처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는 대통령제 위험이 많고 내각 책임제가 훨씬 더 좋다.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힌 합의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제 위험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논쟁이 그 구미학계에서 많이 일어나서 90년대에는 막 그 정치학 민주주의 문헌에서는 그게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대통령제가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그래가지고 이론적인 연구 주장도 많았고 실증적인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실증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100%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제가 조금 훨씬 위험한 걸로 그렇게 실증 연구가 나왔습니다. 남미는 전부 다 대통령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심심한 쿠데타 일어나고 뭐 우리도 탄핵이 최근에 일어났지만은 탄핵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남미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실증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를 써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더 위험하다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또 그 논의 중에 사르토리라는 이태리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에 합당한 정당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그 의회 정치 합당한 정당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당의 사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당의 사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이제 내려다 보면 정당들이 과거에 거친 게 또 없어지고 또 막 옛날엔 복잡게 되다가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그 정당의 역사가 그 토리하고 피그당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싸움도 하고 막 하다가 그 역사적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뭐 많이 있던 정당들이 조금 뭉쳐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공화당이 원래는 링컨의 공화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공화당이었는데 그랜드 올드 파티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랜 세월을 가지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정당들이 사회화가 되는 거죠. 정당들이 사회화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정당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균형감과 책임감과 그 균형감과 계속 익히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집권하더라도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되고 야당이 되더라도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면은 그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당에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당명부터 바꿔요. 당명부터 바꾸고 그 실패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화가 안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 가면은 자기들 당수 사진을 걸어 놓는데 전두환 사진 없어지고 박정희 사진 없고 박근혜 사진 없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 가면 거기는 뭐 아직 배출된 게 안 되니까 다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바꾸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당직자를 안 만나서 당명 막 바꾸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왜 바꾸려고 하느냐. 당명 그대로 두고 실패로부터 배워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실패가 있으면은 처절하게 반성을 해서 잘못을 고치고, 그 실패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해서 체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하고 사회화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딱 간판 가지고 화장만 싹 하고.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당적이 7번 바뀌었는데 본인은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하도 당명을 바꿔서 어떤 당이었는지 순서대로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여야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한 정치평론가가 주인도 그대로고 주방장도 그대로고 서빙하는 사람도 그대로고 인테리어도 그대로인데 식당 간판만 바꿔단다고 음식 맛이 바뀌겠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그 정당이 하여튼 계속 그대로인, 물론 정당이 뭐 이런 정당도 있고 저런 정당도 있겠습니다만은 맨날 쇼만 하니까요. 쇼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로 단핵 쿠데타, 이제 친위 쿠데타 말씀도 하셨는데 내각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한때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제 독일이 건설적 불신임제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만 내각제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물론 그 잃어버린 20년 현상도 있었지만은 2000년대 들어와서 왜 내각 교체가 굉장히 잦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2006, 7년 언저리 보면은 야당으로 갔다가 막 다시 자민당 왔다가 하면서 막 많이 흔들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때 그 세계 외교 무대에서는 전부 그 한국한테 니들 다 빼앗겼더랬어요. 그 일본이.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가 운용이 솔직히 쉬운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학자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정치학자들은 내각 책임제도로 가는 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그 건설적 불신임제도 그거를 도입해서 헌정 중단이 없게 하고 내각 교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그 건설적 불신임 제도에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해내겠느냐는 의심이 강력하게 이제 들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여전히 그 엄청난 그 파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어떤 습관과 행태라는 걸 그대로 두면서 옷만 바꿔입는다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제 생각이 들죠. 이거 툭 하면은 아마 국회 해산 벌어지고 내각 불신임 일어날 거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솔직히. 총선을 1년, 2년마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반, 진반으로 대통령 득표율에 따라서 임기를 분할하자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87년 제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5년 단임이 본질적으로는 임시조치였다. 여야 타협의 산물이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그 당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7 체제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50년대에는 이 집권 전략이 전부 개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간선제 대통령제를 시작했다가 집권을 이제 재임을 하려고 하니까 직선제가 유리하겠다 싶어서 개헌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재선을 했는데 3선을 하려니까 또 개헌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집권을 하려면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적 인기를 가진 이승만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안 되니까
총리밖에 할 수가 없어서 총리 실권을 가진 총리제를 하려니까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계속 요구하고 또 자유당 또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포스트 이승만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유당 내에서도 이기붕 같은 경우는 또 의원 내각제 개헌을 구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는 집권이 곧 개헌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개헌이 일상화되는 굉장히 헌정적으로 그 불안정한 체제가 계속돼요. 박정희 정부에 와서도 삼성 개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신헌법 개헌이 있었죠. 우선 80년 들어오면 또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개헌이 있었죠. 뭐 하여튼 보면은 헌정적으로 굉장히 중단이 많았던 그런 게 이제 우리 헌정사였는데 87년 이후로는 이제 없었으니까 30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개헌하자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어쨌든 안정된 이제 헌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죠. 아무리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히 이제 헌정적 안정성은 좋았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5년 단임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으로는 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 87년 물론 더 급진적으로 고친 방법도 있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의 등가성, 비례성 이런 거 고려할 때는 그 비례대 표제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조금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 중임제에다가 비례대표성을 좀 높이는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그 정치권이나 합의를 해서 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각 책임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미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제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내각 책임제로 갔다가 국민들이 싫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들도 그렇지만 행정부가 대통령제를 하면서 그동안 학습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갔을 때 그 학습 비용이 천문학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관례라는 거는 암묵지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건데 여기에 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 헌정사도 이제 70년인데 하여튼 현재로서 이 내각제로 간다는 건 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도 그걸 제한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정도를 이제 고치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별로 없다고.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한계가 아마 중임제와 비례성 강화 정도 아니겠느냐. 그럼 한간에서 나오는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만 바꾸자라는 것과 또 해석적 개헌 등등. 해석적 개헌 무슨? 해석적 개헌이라는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원 집정부제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 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를 한다고 하면 내각제는 불가능해도 이원 집정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이원 내각제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총리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권력이라는 게 이제 분점이 잘 안 되는 걸로 유명한데 그게 쉽겠냐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세미 프레지덴셜리즘, 원래 이원 집정부제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뭐 외교 국방 이런 거 맡고 총리는 이제 내치를 맡는다 이렇게 되지만, 제가 프랑스 쪽 문헌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당일 때는 사실상 순수 대통령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아비타시옹, 좌우동거 정부가 별로 안 나오지만은
80년대, 90년대는 코하비타시옹이 종종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하비타, 동거내각. 예, 예. 네. 동거내각이 나왔을 때는 거의 순수 내각제로 많이 돌아가는 게 경향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차기 선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각에 상당히 제약이 오긴 왔다고 하지만 그 학자의 주장은 그랬어요. 수상과 총리와 대통령의 당직이 같을 때는 순수 대통령제로, 다를 때는 순수 내각제로 환원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이 해석을 통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 조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예. 헌법 제86조 2항에는 행정에 관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또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예, 예. 87조 3항에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내각 통할권, 임명 제청권, 해임 권의권이 예, 예, 예. 있습니다. 그 조문, 그 재헌헌법부터 이제 그런 조항이 상당히 있었고, 유진호 박사가 대통령제 헌법으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도 해석을 통해서 내각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유진호 씨 말에 따르면 다 내각 책임제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조항들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게 대통령제 바꾸면서 미처 떨궈내지 못한 이제 조항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석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기 시작한 이상은 현재의 그 정치 운영 능력상, 경향상 이런 통할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사람이고 총리는 임명된 사람인데 파워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해석에 의한 개헌 그런 거는 아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오늘이 온다. 재헌 국회 회의록 속의 건국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원사료를 읽으시면서 혹은 집필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달까? 울컥했던 부분이랄까?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울컥했던 부분 맨 마지막 문장 쓸 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진짜로. 나라의 길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네. 재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막 이런 프라치 의원이라든지 네. 소장파들 진짜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정부를 물고 늘어지고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는지 정말 너무 미울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1년 후에, 2년 후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는데 저렇게 철없이 까불었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도 참, 어쨌든 정말 이게 그야말로 적수공권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론 현행법이라는 게 존재했지만, 어쨌든 그 모든 법을 새로 써나가야 되고, 기발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모든 내후외환이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갔으니까요. 길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길을. 기분 좋은 건 굉장히 많았죠. 신난 적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텍스트 해석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이런 해석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박사논문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고, 이런 걸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야말로 발견의 기쁨.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만들 때
제주도가 선도자 도냐, 뭐 길도자 도냐, 길도자 네. 도냐, 그것까지 막 싸움하면서 막 우기고, 그 막 말도 안 되게 우겨가지고 막 어거지 서서 자기 주장 관철하는데, 그걸 또 조헌영 의원하고 신익희 의장이, 조헌영 의원이 어제 국회가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안을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후대 남기기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자 이러니까 신익희 의장이 있는 건 있는데 그대로 둬라. 거의 후손이 보게 둬라. 이런 의미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우리 역사에 정말 그 한 구석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정말 발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 그리고 권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당대의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료를 보다가 지금의 독자들이 이해 못할 대목 같으면 이제 설명도 하시고, 또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아니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 당대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네. 중요한 대목은 제가 줄을 쳐가면서 읽었는데 거의 모든 문장마다 줄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은 디테일한 곳에 깃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거는 너무 나간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제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테일에 이런 재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 이 국회 속기록 속에 원석처럼 박혀있던 그 수많은 보석들을 독자로서 발굴해가는 재미도 여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